높은 감염률과 높아져가는 사망률과 확보되지 않은 백신에도 불구하고 일상의 면역력은 견고했다. 사람들은 여전히 직장에 출근하고 학교에 등교했으며 물건을 팔았다. 일상은 목을 가눌 수 없는 갓난아기와도 같았다. 제멋대로 두었다가는 목이 꺾이거나 침대에서 굴러 부상을 입거나 얼굴을 침구에 박고 숨을 거둘 수 있었다. 그러니 계속 돌보지 않을 수 없었다. 책도 읽고 넷플릭스도 보는 일석이조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오늘은 편혜영 작가의 소설 재와 빨강 속 한 구절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책디입니다. 오늘도 책플릭스 함께 만드는 오지 덕PD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지랖 넓은 오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것저것 덕질하는 덕PD입니다. 지난번과 달리 뭔가 음질이 좋아진 느낌 아닌가요? 깔끔해졌네요. 지금? 네. 업그레이드 되었어요, 스튜디오가. 네, 저희 스튜디오에 지금 칸막이가 마이크 앉아있는 자리별로 설치가 돼가지고 네. 오늘은 저희가 마스크를 벗었네요. 훨씬 편해요. 너무 네. 편해요, 진짜. 아, 정말 이런 기쁨을. 듣기에도 지난번 건 확실히 먹먹하더라고요. 네. 저희 앞에 다 막을 하나씩 가지고 녹음을 한 느낌이라 하지만 오늘도 저희가 서로 최대한 표정은 보지 않고 진짜. 각자 얼굴을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독서실 같아요, 네. 지금 분위기가. 네. 딱 그 환경이 딱 어. 코로나에 좋은 환경이었나 봐요. 음. 독서실 같은. 솔직히 저희가 별 생각을 다 했죠. 팟캐스트를 유지를 하려면 우리가 줌을 도입을 해서 화상으로 그래서 헤드셋을 사자. 헤드셋 사서 각자 집에 앉아가지고 네, 녹음을 하자. 근데 별 좋은 얘기 다 걸 했는데. 사려면 또 10만 원이 넘는다. 막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다행입니다. 네, 그래도 네. 일단은 스튜디오 환경이 조성이 됐고 뭐 더 예를 들어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짜 3단계가 되면 그러면 이제 아예 그냥 사실상 만나지 말란 얘기니까 그쵸. 그럼 모르겠지만 일단은 저희는 일단 이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오프닝 내용 읽기 전에 좀 언급을 해보자면은 전 읽으면서 좀 헛웃음이 났어요. 전염병이 도는 시기인데도 이렇게 뭔가 할 게 많고 갈 곳이 많고 근데 이게 현재 상황이랑 되게 비슷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저도 요새 나온 어떤 작품인 줄 알았어요. 소름 돋게 너무 똑같아가지고, 그렇죠. 요즘 상황이랑. 이게 지금 2010년에 출간된 편혜영 작가 소설인데 10년 전 거예요? 전입니다. 그러니까요. 대박. 재와 빨강. 이게 저 어렴풋이 좀 기억이 남아 있어서 다시 좀 독서기로 뒤져봤어요. 네. 근데 이렇게까지 지금 시점에 뚝 딱 떨어진 맞아. 얘기일 줄은 어. 정말 몰랐죠. 물론 이 소설에서 묘사된 상황은 훨씬 심각해요. 거의 디스토피아물에 가까운데 지금보다 네, 코로나가 이게 전염병이라는 심해요. 게 더 사망률이 심해요. 엄청 높은 아. 전염병으로 나오기 때문에 재와 빨강. 그리고 인간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인간성에 대한 질문도 담겨 있죠. 소설이니까 음. 되게 묵직하면서도 흥미진진해요. 그래서 이 책의 톤 자체가 톤 자체가 그 작가 이름을 안 보고 읽어도 아 이거 편혜영이다. 아, 그래요? 그 느낌, 그 묵직한 회색 분위기 이게 되게 인상적이었고 사실 뭐 오늘 저희가 이 오프닝 제가 골라온 이유는 우리가 오늘 어떤 코로나 시대의 우울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했죠. 네. 아, 진짜 일명 우리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데 이게 저한테까지 닥칠 줄이야 전혀 상상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코로나 블루를 이제 와서 겪고 계신다라는 그쵸. 분들도 많아서 한번 여기에 맞는 작품을 우리가 추천해드리는 게 어떨까 싶어서 사연을 좀 기다려봤는데 우리가 사연이 없네요. 네, 사연이 없습니다. 생각보다, 사연이 오지 네, 않는다. 아직 안 처방전을 보내주시더라고요. 받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신데 안 보내시는 꾸준히 거겠죠? 공지를 나갔는데 네. 안 하시더라고요. 네, 청취자분들 사연 좀 보내주시고요. 그래서 부담 오늘 없이, 어쨌든 네. 기분 따라 처방전 시간으로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셀프 처방전입니다. 저희도 다 사연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사연 없어도 저희끼리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가 이제 본 내용 들어가기 전에 잠깐 공지 드릴 게 있어서 네. 그 지난 에피소드에 이제 저희 리뷰 남겨주시거나 댓글 주신 분들 저희 커피 쿠폰 받으실 주소 보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전 에피소드에서 소개해드렸던 그 애플 팟캐스트의 다른 엄마님도 듣고 계시다면은 아. 네, 커피 쿠폰 받으실 연락처나 SNS 계정, 저희 메일이나 SNS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우리 엄마가 아니라 다른 다른 엄마. 엄마라고 네. 언급했던 그분. 애플 받아봤어요. 팟캐스트 리뷰 남겨주신 분들 계정이 되게 인상적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요. 어제였나요? 너네들이었잖아요. 너네들. 너네들님, 다른 엄마님 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셀프 처방전 시간인데 네. 각자 이 코로나 확산 때문에 느끼는 감정을 좀 이야기해보면서 거기에 맞는 작품 이걸 한번 추천해드린다 하는 거 하나씩 가져와 봤거든요. 오지부터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제가 이제 저희 첫
팟캐스트 녹음할 때 그때 코로나 시대 집콕에 대한 추천작으로 이제 맞아. 오티스의 비밀 상담소 소개해드린 게 엊그제 같은데요. 그때는 이제 집에서 콕 박혀 있으면서 밖에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조금 불편한 이 시간이 길어지면서 못 나가는 것 자체뿐만 아니라 계속 당장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이 불확실한 맞아. 그 현실이 너무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행사며 모임 같은 게 막 줄줄이 취소가 되고 그 다음에 뭐 휴가를 예약해 제가 사실은 휴가를 예약을 해놨는데 갑자기 또 코로나가 심해져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상황이에요. 쉽지 않죠. 당장 이제 뭐 몇 달 후, 당장은 며칠 후까지 이게 언제 이렇게 심해지고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좀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게 되게 무의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조금. 맞아요. 맞아요.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 그래서 그래요. 서점가에 요즘 코로나 이후 뭐 포스트 코로나에서 어떻게 한참 뭐 할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책들이 엄청 많이 맞아요. 나왔더라고요. 그래도 그런 분들은 부지런한 편인데 저 같은 경우는 새로운 걸 뭘 시작한다는 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뭐 새로운 힘들어요. 운동을 시작하기도 어렵고 뭐 새로운 걸 배우기도 어렵고 어디 여행을 가기도 어렵고 해서 조금 일상에 갇히면서 되게 무기력해졌어요. 근데 이제 그나마 이제 나만 이런 게 아니라 내 옆에 사람도 내 회사 사람도 내 가족도 다 똑같은 고통에 놓여 맞아. 있다니까 같은 고민을 서로 나누다 보니까 적어도 그렇게 외롭다는 느낌은 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겪으면서 그런 의미에서 좀 혼자서 고립된 어떤 삶을 살다가 작은 공감의 손길을 만나게 된 그 두 남녀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009년에 개봉한 김씨 표류기라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아, 훌륭한 영화죠. 두 분 보셨나요? 저 봤는지 안 봤는지 기억은 안 나고 그 영화 소개 프로그램에서 워낙 많이 나오는 그렇죠. 작품이어서 맞아요. 이걸 내가 봐서 그 장면이 기억이 나는 건지 어디서 스치듯 본 건지 모르겠어요. 아마 줄거리를 좀 듣다 보면 좀 기억이 나실 것 같아요. 네. 뭐 우선 줄거리를 조금 얘기를 해보면 이제 영화의 시작은 이 정재영 배우가 맡은 한 남자의 이야기예요. 이 영화에선 사실 이름이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럼 김씨인가요? 김씨인 거예요. 그냥 김씨. 그렇기 때문에 김씨 표류기예요. 이 남자 김씨 정재영 배우는 처음에 빚이 막 2억이 쌓인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어서 너무 절망한 나머지 한강에서 투신 자살을 기도합니다. 그런데 눈을 떠보니까 그 밤섬에서 깨어난 거예요. 마치 무인도에 간 로빈슨 크루소처럼. 그래서 이거 죽는 것도 실패했네. 스스로 너무 한심해하면서 목을 매지만 그마저도 잘 되지 않으면서 어차피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죽으면 되는데 뭐 조금 그냥 섬에서 좀 살아볼까? 이런 마음으로 살아볼까? 바뀌게 돼요. 그래서 언제든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삶이 되게 편리해지는 거예요. 뭐 조심할 것도 없고, 뭐, 그 다음에 밤섬이 무인도기 때문에 뭐 다른 사람에 치일 것도 없고, 그래서 거기서 나름대로 적응해가면서 막 살아요. 밤섬이 너무 웃겨. 그러니까 그 뜬금없는 한강 한복판에서 갑자기 무인도에 갇힌 상황이 된 거예요. 그 배경은 웃기죠. 전부 다 한강변이거든요. 막 그 63빌딩 도시들. 보이고, 막 차들 보이고, 소리 지르는데 안 들리고. 그래서 막 여객선이 지나가는데 막 불러도 이제 못 듣는데 그냥 안녕 하고 그치, 지나가요. 그치. 그냥 온 건지 아는 심각성을 거구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서울 한복판에서 표류될 수 있다는 걸 상상을 그래, 못하는 놀러 온 사람이나 이상한 사람 생각하겠지. 되게 그 과정이 처음에 현실을 받아들이고 점점 적응해가는 과정이 되게 코믹하게 그려지고 되게 이 맛깔나는 연기와 어떤 연출들이 맞아요. 어우러져서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막 적응을 해서 자기 막 오리배가 버려져 있는 걸 주워다가 집처럼 이렇게 꾸며놓고 예쁘게 해놓고 살아요. 예쁘게 놓고 살아야 돼. 그래서 오죽해서는 나중에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 은근히 편한 거야. 여기서 빚 그 갚으라고 삶이. 독촉도 안 그래. 하고 뭐 자기 뭐 취업도 안 해도 되고 뭐 자기를 괴롭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살아요. 거기서 재밌게. 여객선이 또 지나가는데 이제는 막 숨어요. 그러지도 자기를 않- 발견할까 봐. 어. 그 정도 지경에 이르러서 사는데 이 사람의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다. 짜파게티 짜파게티. 그 짜장 스프 네. 있죠. 그걸 죽게 되는 갑자기 거예요. 배고파. 쓰레기 틈에서. 뜯지 않은 뜯지 않은 그 분말 스프를 죽게 되면서 갑자기 짜장면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짜장면을 먹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냐면 이 오리배 위에 떨어져 있는 새똥을 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새는 곡식을 먹고 사니까 이 수많은 새똥 중에 한 군데 어딘가에는 뭐 곡식의 씨앗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똥을 다 모아서 갑자기 농사를 막 농사 짓기 지어요. 시작한다. 그래서 그렇게 막 농사를 지면서 열심히 짜장면을 먹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고 있는 와중에 이 남자를 지켜보고 있는 시선이 또 있어요.
누구냐면 밤섬에 있는 사람을 네, 밤섬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봤을까? 그 강을 건너서 밤섬을 볼 수 있는 위치의 아파트에 어떤 여자가 살아요. 이 여자도 김 씨예요. 그래서 여자 김 씨예요. 배우는 정려원 유명 배우가 배우죠. 맡았고요. 이 사람은 얼굴에 이제 화상인지 하여간 얼룩 자국이 있고 그래서 일종의 광장 공포증 같은 게 있어서 밖에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방 안에 갇혀서 살면서 집 방 밖으로도 안 나와요. 부모님도 안 보고 안에서 맨날 그 당시에 이제 유행했던 미니홈피 꾸미기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실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예쁜 얼굴, 뭐 외모, 물건들 사진을 훔쳐다가 가짜의 인격을 만들어서 그게 자신인 척 하면서 자기만의 조그만 방 안에 갇혀서 어둡게 살아가는 이 여자가 있는데 이 사람의 유일한 취미가 창밖으로 이렇게 망원경으로 달 사진을 찍어서 모아요. 망원경을 보는 모습. 근데 이 사람이 달을 좋아하는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 달에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외롭지 않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제 지구에도 달과 같은 상태가 되는 날이 1년에 2번 있는데 봄, 가을에 민방위 훈련을 하면서 사람들을 길에서 전부 집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순간이 있는데 그때 달처럼 지구가 텅 비어서 그 순간에 막 기다려서 사진을 막 찍는데 그러다가 밤섬에 갑자기 웬 외계 생물체가 있는 걸 발견한 거죠, 이 사람이. 그래서 여자 김 씨가 맨날 외계 생물체다 이러면서 맨날 관찰을 해요. 그래서 이 남자가 혼자서 막 재밌게 살아요. 막 밭을 일구고 자기 얼마나 집을 웃기겠어. 꾸미고 막 세수하고 막 허수아비 만들고 이런 거를 다 구경하면서 호기심을 느껴요. 그걸 누가 보고 있다고 좀 생각하면은 좀 소름 돋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별짓 다 하거든요. 창피한 그치. 짓 다 하는데 그거 다 봐요. 근데 이제 어떻게 이제 계속 관찰을 하다 결국 이 사람이랑 소통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무인도에 있는 남자 김 씨와 소통하고 싶은 나머지 여자 김 씨가 이제 자기 메시지를 전할 방법이 없잖아요. 남자 김 씨는 모래밭에 크게 글씨를 쓰시. 헬프라고 써놨었어요. 그다음에 그걸 나중에 헬로우라고 바꿨어요. 그걸 망원경으로 본 건데 이제 여자 김 씨가 어떻게 하냐면 용기를 내서 방 밖으로 나와요. 밤중에 소통을 하려고. 아무도 모르게 자기 혼자 나와서 유리병에 편지를 넣어서 밤섬 근처에 있는 한강 다리에서 밤섬을 이렇게 던져요. 그래서 그걸 남자가 발견하면서 이렇게 되게 원시적이지만 떠듬떠듬 이렇게 펜팔이 주고 받아치는 거예요. 되게 재밌죠. 그래서 어느 날 짜장면을 먹으려고 애쓰는 거를 봤잖아요. 그래서 짜장면 시켜줘요. 저 이게 가장 이 영화의 백미인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안 봤나 봐. 안 기억 안 봤죠? 나구나. 안 봤나 봐. 재밌죠. 정말 핵심적인 장면이거든요. 집에 가서 보세요 오늘. 짜장면을 시켜주는데 결정적인 거는 이 남자 김씨가 당연히 저는 개걸스럽게 먹을 것 같거든요. 허벅지가. 종류별로 다 시켜줘요. 막 뭐 삼선짜장, 뭔짜장 다 시켜주는데 거부합니다. 왜 거부했을까요? 짜장면을 왜 거부했을까요? 그렇게 손쉽게. 그리고 심지어는 짜장면 배달원을 통해서 자기가 그니까, 세상으로 나갈 수도 있는 있잖아. 기회잖아요. 근데 나가지 않고 돌려주고 돌아가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 남자는 계속해서 결국 농사를 해서 자기 손으로 손수 짜장면을 만들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막 먹습니다. 아니 그러면 쌀이 나는 건가? 그러니까 옥수수를 옥수수를 길러요? 야 세상에 요즘 옥수수가 있었던 유행하는 거야. 옥수수면을 11년 전에 이미 뭐지? 마션에서 감자 농사했던 맞아. 그 장면처럼 이제 손수 옥수수면을 만들어서 짜파게티를 해 먹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나름대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서울에 요즘처럼 비가 많이 온 거예요. 그래서 수면이 올라가면서 이 나름대로 이 남자 김씨가 열심히 만들어 놓은 그러게. 오리배 그다음에 자기의 보금자리가 다 박살나고 물에 떠내려가서 아무것도 없이 되면서 그때 이제 비가 왔으니까 밤섬을 좀 관리하려고 그 사람들이 정화 요원들이 오는구나. 와요. 그래서 음. 공익 요원들이 와서 강제로 이 노숙자 아저씨인 줄 그치. 알고 뭐 맞지 여기서 뭐. 계시면 안 돼요. 이러면 여기 원래 이제 아무나 못 들어가는 생태 보존구역이라고 끌어내서 실어다가 여의도 어디 공원 한복판에 버려요. 근데 그 과정을 다 보고 있잖아요. 여자 김 씨가. 그래서 자, 나 저 사람이랑 소통해야 되는데 그치. 어떡해요. 그래서 대낮인데 용기를 내서 헬멧도 안 쓰고 아무것도 자기를 보호할 거 없이 간절하게 막 뛰쳐나가는 거예요. 집 밖. 그래서 세상 밖으로 나와서 그 버스를 향해서 열심히 뛰어가서 극적으로 이제 만나게 되는 내용으로 영화가 펼쳐집니다. 그 장면 진짜 울컥해요. 저도 약간 네. 뭉클하더라고요. 그게 편집이 이게 사실 그 정려원 배우가 나올 때는 굉장히 고요하고 잔잔하고 그냥 맞아요. 히키코머리거든요. 그리고 정재영 배우는 뭐 코믹 연기의 달인이니까
그런 경쾌한 톤이 있었는데 맞아요. 달려가는 장면은 정말 울컥하게 되는 너무 그 좀 다른 톤의 감동적이죠. 네 그런 게 있죠. 그때 정말 그 어둠과 빛의 대비가 되거든요. 음. 히키코모리라고 해서 꼭 방이 어두울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럼 꼭 되게 그래. 어두워요. 영화 속에서는. 그래서 밝은 빛을 향해서 용기 내서 나와서 이 남자와 첫 대화를 시도하는 그 장면이 엄청 감동적이고요. 되게 웃겨요. 이 얘기를 왜 떠올렸냐면 요즘 저희가 딱 그 상황인 거예요. 도심 한가운데 이렇게 사람이 많은 대도시에 살면서 우리는 서로 고립된 채로 살아가잖아요. 이 여자 김씨와 남자 김씨의 표류기를 다룬 이 영화 속에서도 이 남자는 밤섬, 정말 63빌딩이 코앞에 보이는데 닿을 수 없는 그 섬 한가운데서 고립이 된 것과 마찬가지로 이 여자 김씨도 한 걸음만 나가면 도심인데 그 밖을 못 나오고 자기 방 안에 갇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가짜 인격을 만들어 나가면서. 근데 우리도 지금 이거 뭐야? 이 가림막 이거 지금 가림막 하나, 마스크 한 겹, 막 튀지 마세요. 부셔지면 안 되니까. 쳐다보지 마 이러면서. 이 벽 하나를 두고서 바로 옆에 서로가 있는데 맞아요. 물리적으로는 서로 엄청 차단된 채로 지금 살아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도 이제 그 상황에서 어쨌든 그 작은 펜팔과 같은 뭔가 소통의 요소가 있다면 어쨌든 내가 이 무섭고 외로운 상황 가운데 이제 나 혼자 고통받는 게 아니고 같이 있는 누군가가 있구나. 누군가 나한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구나라는 이 감각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마치 남자 김 씨가 그걸 처음 발견하고 너무 감정이 벅차오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 정도로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때에는. 그래서 좀 이 영화가 너무 지금의 약간 메타포 같기도 하고 맞아요. 그 가운데 저는 너무 아까 말씀드렸던 짜장면 나 짜장면 먹으러 너무 가야겠다. 재밌죠. 저 왜 너무 먹고 먹고 싶었어요. 제가 요새 짜장면 좀 안 먹은 지 나 오래됐는데 점심 안 먹고 와서 배고파. 짜장면 한 그릇 먹어 이 영화 보면 진짜 짜장면 생각 많이 나요. 그래서 이 남자 김 씨가 여자 김 씨가 시켜준 배달 짜장면을 안 먹은 이유가 뭘까? 그게 되게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남자 김 씨한테 그 짜장면 농사는 그냥 희망이라고 많이 풀이가 되는데 그냥 살아가야 되는 작은 이유잖아요. 이유지. 사실은 이거 안 먹어도 뭐 큰 그게 아닌데 자기한테는 하루하루 버텨야 되는 이유가 됐던 거예요. 이거 한 그릇 먹기 위해서 내가 오늘 하루도 이게 밭을 갈고 살아남아서 내일 짜장면을 먹겠다. 이거였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는 게 아무리 작은 거라도 내가 내일 눈을 떠서 하루를 또 살아야겠다 하는 작은 이유가 있으면 그치. 이 하루하루 버티는 힘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쵸. 코로나 블루를 겪고 계시는 분들이 내일을 기대하게 만드는 뭔가 작은 게 있으면 이 블루를 헤쳐나가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게 설령 짜장면 한 그릇이라고 해도 뭐 좋은 노래 한 곡, 좋은 음식 하나, 좋은 친구를 만나 이야기하는 거 뭐가 됐든지 내일을 기대하게 만드는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좀 재밌게 풀어냈지만 되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영화라서 평가도 좋았고 해외에서도 좋은 평가를 그쵸.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네. 안 보신 분들 있으면 한번 네, 왓챠 플레이 있습니다. 왓챠에서 저도 보았고 왓챠에서 보실 수 있고요. 한 번쯤. 그리고 정재영 그러니까 그 김 씨가 무인도의 김 씨가 그 짜파게티 얘기 잠깐만 다시 하면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오지가 말한 것처럼 작은 어떤 하나하나를 만들어가고 내일을 기대하게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그 의미 중에 하나고 자기가 뭔가 해나가고 있다는 느낌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 그러니까, 손으로 손수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다 해보는 지금 경험. 자기 그 현실 세계,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 있었던 세계에는 자기는 2억 이상의 빚을 지고 지금 나가면 실패자고 어떻게 보면은 밀려오는 현실 같은 게 있는데 농사라는 게 사실 그 읽어내면 읽어나갈수록 되게 그쵸. 그 쌓이는 게 보이는 정직한 나아지는 게 일이죠. 그쵸. 그런 성과가 보이는 일이기 때문에 되게 힘든 상황에 있을 때 그렇게 작은 발판 하나하나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좀 그런 것들을 쌓아 나가는 것도 좀 우울감을 극복할 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 영화를 보지는 못했지만 그냥 본 것처럼 정여원 씨가 그러니까 김 씨가 다른 여자 김 씨가 그 남자 김 씨를 만나러 나간다고 했잖아요. 그 장면이 안 봤는데도 뭔가 울컥한 거예요. 되게 벅차요. 그래, 뭔가. 벅차올라요. 결국에는 본인을 가두고 있던 그 모든 거를 제치는 거는 또 한 명의 사람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장면을 혼자 상상해 보면서 떠오른 게 그 정현준 시인의 섬이라는 시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라고 맞아요. 하는 그 되게 짧은 시인데
그 시랑 이 작품이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진짜 잘 어울리네요. 오. 저 그 시 들어본 적 있는데 그렇게 생각 못 해봤는데. 오. 지금 되게 적합한 오, 의미를 오, 가지고 오. 있는 딱 시죠. 섬, 우리 하나가 지금 섬같이 고립돼 있는 상황. 지금 이 상황에 너무 네. 잘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사이에 섬이 있고 그 사이에는 사람이 있고 서로가 소통했을 때 뭔가 이 어려움을 우리가 다 극복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또 해봤습니다. 네. 책플릭스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커피 쿠폰과 책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팟캐스트와 팟빵, 오디오 클립 게시판 또는 flix.pod@gmail.com으로 방송 후기나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트위터나 인스타그램에서 책플릭스 계정 팔로우하시면 방송 업데이트 소식과 다양한 이벤트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견 바랍니다. 다음은 제가 준비했는데 저의 코로나 블루는 뭔가요? 에피타이저를 즐기지 못하는 거라고 했어요. 에피타이저? 지금 그게- 뭔 소리야? 제가 오후 출근을 하잖아요. 음. 그래서 아침을 되게 어떻게 알차게 보낼까. 음. 그게 저만의 에피타이저거든요. 아, 일하기 전에 아침 뭔가 시간? 예, 이렇게. 입맛을 돋우는 그 시간이 저의 오, 아침 네. 시간인데 보통 커피가 맛있다는 카페를 막 멀리라도 한번 찾아가 본다거나 아니면 영화를 한 편 본다거나 오전 어. 시간에 특권이네요. 네. 오전에 놀러 다녔다. 사람도 없어 그 시간에는. 그렇죠, 그렇죠. 웨이팅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전시회 이런 것도 진짜 사람 없고 딱 오픈할 때 갈 수 있고 맞아. 그게 진짜 좋았는데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갈 수가 없어서 집에 있어야지. 네. 조심해야죠, 그렇죠. 아침에 뭘 할까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야, 주말에 막 원래 어디 막 등산을 엄청 열심히 가셨던 분들은 지금 갇혀 계시고 뭔가 본인이 했던 일상적인 요소들이 많이 없어진 요즘이잖아요. 맞아요. 저도 그래서 뭘 해야 될까 이 아침에 하다가 좀 묵혀둔 영화를 꺼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바그다드 카페라는 영화고 네. 1987년에 나온 영화예요. 거꾸로 책 뒤의 시간은 지금 거슬러 거꾸로 가고 있네. 가네요. 네, 한 30년도 더 된 그렇죠. 작품인데 이걸 어디서 추천을 받았는데 계속 그냥 묵혀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아침에 할 일도 없는데 유명한 커피집이 나오나 보다. 아. 혼자 이렇게 상상을 하고 카페라고 하고 언택트 카페 기획이었군. 그래서 한번 들러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이 영화를 틀었는데 상상과는 전혀 다른 배경이 나오는 거예요. 네. 우선 영화는 황량한 모하비 사막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바그다드? 네, 너무 황량해서 끌려고 했어요 중간에. 키자마자 너무 건조해. 우울하고 막 건조하고 짜증나는 일들만 계속 나와서 이거 뭐야 괜히 기분만 더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라고 처음에 생각했는데.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꼭 보시라고 우선 추천을 드리고 주인은 이 바그다드 카페의 주인은 브렌다라는 흑인 여성이에요. 근데 이 브렌다가 등장부터가 아주 잔뜩 화가 나 있어요. 근데 이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게 우선 카페에 커피 머신이 없어요. 화난다, 화나. 아니 카페를 하는데 이거를 남편한테 사와달라고 했는데 자기는 가게를 지켜야 되니까 이 게으른 남편이 차일피일 미루다가 자꾸 나갔다가 안 사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바꾸 핑계 대고 그 일로 싸우다가 남편이 결국 집을 나가요. 그 상황에서 어린 아들이 있는데 아들에게 아이가 있어요. 근데 손주. 네, 이 아이를 아들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식인데. 근데 이 아들도 어리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피아노를 치느냐고 애가 우는데도 막 신경도 안 써. 무책임의 절정이구나. 막 지금 소리는 애가 막 울고 난리를 치는데 피아노 소리가 겹쳐서 들리고 스트레스 받아. 딸 아이는 동네 이제 양아치 오빠들과 어울려서 위험하게 돌아다녀. 스트레스. 이거 스트레스. 관리도 안 돼. 아무리 막 고함을 지르고 하지 말라고 내려오라고 해도 내려오지도 않고 막 말도 안 들어요. 두 자식들이. 진짜 총체적 난국이다. 바텐더는 커피도 내릴 줄 몰라. 커피 맛을 잘 몰라. 그러니까 지금 카페를 왜 개업하신 그러니까 왜 거죠? 카페 하는 거야? 진짜 그냥 생계 때문에 했는데 엄청 진짜 엉망진창인 상황인 거예요. 진짜 등장하는 인물 중에 어느 누구도 이 브렌다를 도와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아, 외롭겠다. 그때 야스민이라는 독일 여성이 찾아옵니다. 카페에서 운영하는 모텔에 자기가 묵겠다면서 이제 캐리어를 끌고 그 사막을 이렇게 걸어와요. 그럼 등장부터가 좀 이상하잖아요. 좀 멋있어요. 브렌다가 처음부터 뭔가 이 사람 뭐지? 라는 눈빛으로 보긴 하거든요. 근데 야스민의 처지도 브렌다처럼 말이 아니에요. 남편과 원래 라스베이거스로 여행을 가던 중이었는데 라스베가스? 네. 근데 왜 바그다드에 그러게. 떨어졌지?
가다 싸워가지고 아. 차에서 이제 제 발로 내리긴 했는데 이게 뭔가 버려진 것 대책 없이. 마냥 그러게. 진짜 사막 한가운데 떨어진 거예요. 남편도 대책 그냥 없이 갔어. 요르다니네. 남편은 갔어요. 또 차 끌고. 못 이기는 척 데려와야지. 그래서 그 이제 캐리어를 들고 이 허름한 모텔과 카페가 있는 바그다드 카페를 옵니다. 여기서부터 야스민의 행동에 주목이 되는데 브렌다가 이제 혼자 운영하느냐고 이 카페 자체가 워낙 더럽잖아요. 근데 그거를 갑자기 이 야스민이 먼지를 털고 막 간판을 닦고 막 자기 집도 아닌데 이 모텔방을 무릎까지 꿇어가지고 닦아요.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청소를 막 깨끗이 하기 카모메 시작해요. 식당의 그 직원처럼 물론 톤은 좀 다르지만 이게 이 사람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보는 저조차. 근데 이제 브랜드 갑자기 딸 아이 있었잖아요. 그 양아치와 어울려 다닌다던 그 아이하고 갑자기 집 마당에서 같이 놀아주고 우는 갓난아이를 안아주고 피아노 연주를 감상해주고 그래요. 갑자기 얘가 이런 행동을 하니까 왜? 얘는 왜 지금 나한테 이런 행동을 하는 거야? 라는 이 의문을 호의는 뭐지? 집수리 브렌다가- 게임 같아. 집수리 집에 고장난 걸 하나하나 고쳐서 미션 달성하는 무슨 게임 같아요. 집수리뿐만 아니라 진짜 뭔가 이 가정의 수리를 하나씩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문을 브렌다도 품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 경찰에 신고해야겠다. 이게 뭔가 이 사람 이게 뭔가 이상하다 이상하지. 하면서 요즘 진짜 세상. 신고까지 해요. 착한 일을 해도 요새는 좀 의심받는 의심받을 수 세상이라. 누군가한테 브렌다는 방해만 받았지 여태까지 호의를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호의를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대놓고 묻습니다. 야스민한테. 너 나한테 왜 그러냐? 네가 뭔데 내 손주를 보고 네가 뭔데 내 네가 딸 뭔데 나한테 아이- 잘해줘. 막 승질을 내요. 버럭버럭. 근데 거기서 야스민이 그냥 이렇게 말해요. 너가 좋아할 것 같아서 그랬다고. 근데 저는 이 장면이 진짜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냥 야스민은 브렌다가 행복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야스민의 처지도 누가 누구를 이렇게 그래. 위로할 만한 처지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브렌다가 좋아할 만한 이런 행동들을 해주는 거예요. 자기도 혹시 힘든데. 오지와 덕피디도 이런 적이 있나요? 누군가의 행복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줬다. 이런 행동을 했다 하는 거? 제가 대학생 때 잠깐 만났던 남자친구가 있는데 같이 이제 놀러 갔어요. 캐리비안 베이 놀러 갔어요. 그래서 이제 간만에 놀러 가는 거니까 예쁘게 해서 사진도 찍고 그러고 그치, 싶잖아요. 근데 남자친구가 이상하게 2권을 쓰고 싶다는 거예요. 캔모자가 아니라 2권을 쓰고 싶대요. 캐리비안 베이에서. 그게 뭔가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 그게 뭔가 되게 멋있어 보인다고 생각했나 봐요. 근데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솔직히 2권은 약간 좀 올드한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리고 막 나이도 어리고 그치, 남친과 대학생인데. 2권을 쓴다는 게 약간 용납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다가 계속 쓰고 싶어 하는 거 내심. 그래서 그래 이 오빠가 행복할 수 있으려면 가서 기왕 한 번 놀러 가는 거 오빠 쓰고 싶은 거 쓰게 해주자 해서 쓰라고 허락했어요. 제가 쓰진 않았고 허락했고 오빠는 기분 좋게 이제 2권 쓰고 권을 이제 하루 종일 쓰고. 캐리비안 베이를 활보했죠. 사진에도 다 남았고. 그러면 그 오빠의 행복을 위해 나의 부끄러움을 그치. 무릅썼다. 내 옆에 이 남자가 2권을 쓴 걸 최대한 이제 모른 척했다. 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그 오빠는 행복했을 거예요. 저도 나쁘지 행복해야죠. 않았어요. 내가 쓴 게 아니니까.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좋은 추억이 된 것 같습니다. 덕PD도 있나요? 저는 비슷한 느낌이라서 보통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걸 많이 하죠. 제가 사실 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며칠이었더라? 거의 한 4, 5일 동안 투두 리스트에다가 꽃사가기 이렇게 써놓은 지금 거예요. 꽃을 사갔나요? 네, 근데 저가 퇴근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그러니까. 꽃집이 문 여는 시간에 퇴근을 못할 때가 너무 많아가지고 미리 사놔야 미리 되는데. 사놔야지. 네. 근데 미리 사서 사무실 또 어디다 놨나? 좀 창피한 조금 그렇잖아. 갑자기 그리고- 꽃을 들고 좀 로맨틱인가? 들어와서. 그리고 사실 그 미리 사야지라는 생각은 아예 못하기도 했어.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이 꽃 한 답을 살려고 4일, 5일을 사야지, 매일매일 사야지 하면서 사야지. 그 매일 갔어요 또 그 꽃 사러. 근데 이제 문을 닫았나. 닫았던 거야. 그때가 생각이 좀 나네요. 전 뭐 엄청 대단한 일을 한 건 아니지만 근데 그때 제가 꽃을 좋아하지도 않고 사실 그래서 저는 꽃 선물 받는 것도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근데 그냥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들고 그 웃는 얼굴 한번 보는 게 너무 좋겠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저는. 좋아하셨나요? 네, 좋아했죠.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그런 특히 안 적이- 살법한 안 사람이 사는 사오니까 사람이. 그걸 더 잘 아실 것 이제 같아요. 꽃을 오히려 이제 받아도 신통치 않던 놈이 어. 갑자기 지가 알아서 사오면 기념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특별한 그쵸. 날이 아닌데 특별한 날도 사왔다는 아니었어. 거를. 그치. 그렇죠.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죠.
본인도 그걸 아직 기억하고 있는 걸 보면은 그때가 딱 그래도 본인 해주는 사람도 되게 기분이 좋잖아요. 아, 너무 좋죠. 네. 그냥 그 사랑하는 사람 얼굴에 웃는 거 보는 건 너무 행복한 일이지. 그럼요. 아, 책디는 그러네. 어떠나요?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엄마한테 명품백을 사준 적이 있거든요. 제가 한 번 인생에 그냥 한 번쯤은 사주고 진짜. 싶다라고 했는데 그땐 돈도 못 벌 때였고 그러다가 이제 입사해서 수습이 끝나고 제대로 월급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이제 명품백을 사줬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또 막 여기저기 전화해가지고 우리 딸이 말이야 막 취업해서 가보겠다. 사줬어 하면서 무슨 브랜드였나요? 필요 없다고 거기까지. 그래서 이거를 엄마는 필요 없다고 하지만 또 사주니까 또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을 네. 보면서도 그래. 제가 되게 기분이 되게 좋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아니 자식들이 그렇게 첫 월급 받거나 아니면 뭐 월급이 아니라 알바해서 벌어서 그렇게 부모님한테 선물을 하면 진짜 펑펑 우시기도 한다니까. 이게 너무 어. 비싼 물건이어서 그런 거 이상으로 맞아. 생각해준 마음이 마음을 고마운 아니까. 거야. 이렇게 상대를 뭔가 행복하게 해줬을 때 그 행동을 한 본인도 행복해진다는 거 우리는 이미 경험으로 많이 알잖아요. 야스민도 마찬가지거든요. 호의를 브렌다가 나중에는 받아들여요. 그래서 서로가 점점 더 행복해지는데 야스민은 브렌다가 행복해지니까 이제 그 곳 자체를 다 좀 행복하게 바꾸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술을 막 배워요. 좀 조잡하긴 하지만 뭐 장미꽃이 손수건에서 나온다든지 애쓴다 정말. 그런 행동들을 하나씩 자기 혼자 방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그 카페에 찾는 손님들한테 하나씩 보여줘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브렌다랑 야스민이 같이 합동 공연 같이 쇼를 벌이기도 하고 점점 이게 소문이 나서 이 바그다드 카페가 엄청 활력을 사업이 잘 찾아가는 되네요. 거예요. 네. 사람들로 막 가득 차. 그래서 좀 변화해가는 같은 장소지만 사람이 한 명이 옴으로써 변화해가는 그 과정을 보는 재미가 있는 영화고요. 나중에는 야스민이 떠나야 되는 상황이 오기도 그쵸, 하거든요. 금방 그래, 떠나야 평생 되는 네, 거죠. 그거를 또 같이 결말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여기서 빼놓을 수가 없는 게 OST. 아. 너무 좋아요. 그래요? 제베타 스틸의 콜린 유인데 just around the bend.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진짜 유명한 노래인데 전 듣고 나서 이게 여기서 나온 음악이었구나. 그 뭐지? 그 음악 라디오 많이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들으면 알겠네요. 들으면 영화만 같은데 알아요. 들으면 아실 겁니다. 영화랑 진짜 잘 어울리고 제가 탑백기거든요. 그 요즘에 그 탑 100만 뭐라고요? 탑백기라고 탑 100만 듣는 사람들. 유재석이 아주 자기가 탑백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저도 탑백기예요. 음악은 잘 모르는데 이 음악이 멜론 탑백. 좋다라는 것만 아는데 제 귀로는 진짜 너무 영화랑 찰떡인 거예요. 그래서 꼭 한번 이 노래랑 함께 영화 보셨으면 좋겠고 특히 가사에 이런 게 나오거든요. 카페에서 난 당신을 부르고 있다. 아이가 울어서 잠도 잘 수가 없지만 변화가 오고 있다는 걸 안다. 라면서 계속 I'm calling you를 계속 반복해요. 난 당신을 부르고 있다고. 부르고 있었군요. 그 저는 이 부른다는 게 브렌다가 야스민을 부르고 있는 얘기로 이제 이해가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서로 연대한다라는 그래요. 느낌으로 해석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힘든 사람끼리 힘내보자. 나는 너가 필요해. 너와 함께 했으면 좋겠어. 그런 느낌인 거예요. 이 노래 자체가. 영화 전체의 분위기도. 제가 이 영화를 추천한 이유는 지금 우리가 야스민이나 브렌다처럼 지쳐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뭔가 서로를 위해야 한다는 거를 느끼는 요즘인데 제가 최근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마스크 안 낀다고 막 다투는 뉴스 있잖아요. 때리고. 그거를 이제 계속 그런 장면들이 벌어지고 실제로도 봤었어요. 전 지하철에서. 왜 안 써요? 막 이런 거. 뉴스로도 보고. 그런 걸 목격하면서 어쩌면은 그냥 우리 다 같이 건강하게 살아보자라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목적은 같은데 너무 예민하다 보니까 이거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말하는 사람도 이제 뿔이 나 있고 하는 상황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런 상황일수록 좀 서로에게 호의를 베풀고 호의를 호의로 받아들이는 연습이 좀 맞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우리 안에서 힘을 보태는 이런 연대가 더 많이 일어나길 바라면서
이 영화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음. 그런 마음을 되살리는데 되게 좋은 영화예요. 보통은 환대 이런 키워드랑 환대, 연대, 지지 이런 키워드랑 많이 묶여가지고 소개가 되는 작품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이제 그 야스민 자체가 이방인이지만 그래서 처음에는 거부하지만 낯설고. 근데 관계가 만들어지는 과정들 그리고 사실 그런 거잖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친절해지는 것도 사실 서로 허락이 필요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허락할게 이게 아니라 어느 선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리고 그게 사람들 사이의 우정이나 혹은 연애에서도 마찬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호의를 베풀어도 되는 관계, 그거를 그리고 받아주는 관계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점인 것 같기도 해요. 요즘은 워낙 사회적인 그게 많지만 어떤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환대할까 받아들일까 저 사람이 하는 말에 악의를 가지지 않고 맞아요. 해석을 그게 진짜 할까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참 쉽지는 않은 요즘이긴 하죠. 그래도 뭐 아까 호의로 받을 수 있는 그 마음이 필요하다는 게 너무 공감인 게 그 브렌다만 해도 야스민이 악의 없이 도와준 것들에 대해서 의심하고 심지어는 고발까지 하는 게 사실은 그게 나쁜 의도가 아니라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혹시 이 사람이 그쵸. 나의 마음이나 어떤 나의 그런 가족을 해칠까봐 조심스러워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사회만 해도 누가 너를 쉽게 도와주지 못하고 저도 뭔가 이제 너무 좋은 조건에 뭘 보면 이건 사기다. 무조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요즘 워낙 뒤통수가 의심. 많아서 코로나 때 좀 마음이 각박한 요즘인 것 같은데 좀 그걸 받아들일 준비도 해야 되는구나. 서로 예민할수록 맞아요. 좋은 뜻은 좋은 마음으로 또 받을 수 있는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덕PD의 코로나 블루 어떤 점이 힘드신가요? 직접 뭐, 검사도 받으셨잖아요. 검사도 받은 유일한 사람. 맞아요. 뭐 검사 받고 온 얘기는 지난 에피소드에 말씀을 드렸으니 덧붙일 건 없지만 그 전에도 사실 일상이 집회사에 가깝긴 했어요. 근데 이제 지난주부터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저 원래 그 장을 일주일에 한 번씩 보러 가긴 했거든요. 뭐 해먹는 거 좋아하기도 하고 신상 과자 이런 거 좋아해서 갔는데 그쵸. 이제 힘들고 음식은 뭐 배달 뭐 테이크아웃해서 혼자 먹고 이런 건데 이것도 좀 질리니까 음식이 질려요. 예. 맛이 비슷비슷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저의 주말에 낙은 보통 제가 맥주를 좋아해서 서울에 있는 유명한 펍들에 신상 맥주 소식이 있으면은 항상 찾아가는 게 일정이었거든요. 당연히 못하죠. 집에서 그냥 책 읽고 영화 보는 것도 좋긴 한데 좀 답답해요, 솔직히. 맞아, 답답해요. 이게 뭐가 하루 문제냐면 이틀이지. 책 읽고 영화 보는 것도 물론 머리를 쓰면서 뭔가 이해하려고 하고 감흥하는 과정이지만 좀 더 능동적인 활동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영을 제가 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2월부터 못 갔거든요. 그러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오래됐네. 뭔가 하고 싶어. 홈트 하는데 너무 부족해. 예. 성에 안 차죠. 네, 성에 맞아, 안 성에 차죠. 안 차. 그러니까 집에서 할 수 있는 능동적인 활동이 뭘까? 근데 그렇다고 일을 하고 싶진 않아. 일 너무 많이 해, 지금도. 일 아니야. 그래서 지난 주말에 실제로 제가 집콕을 시작한 코로나 검사 받고 집콕을 시작한 지난 주말부터 했던 게 무엇이냐? 바로 게임입니다. 능동적으로. 네, 능동적인 활동이에요, 뭔가 게임은. 그 가상의 공간에서 그렇죠. 내가 뭔가 움직인다. 판단하고 실행하고. 저도 사실 한때 프로게이머니 게임 개발자를 꿈꿨던 10대 때 많이 꿈꾸죠. 진짜? 네, 그런 게임 키드고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게임에 좀 부정적이셔가지고 그치. 지금도 부정적이에요. 패코 자사는 게임기 이런 거 있었잖아요. 옛날에. 맞아. 그런 걸 사주시진 않았어요. 그래서 집에 안 들어가고 초등학생인데 그 게임기 가진 친구 집들을 완전 어렸을 땐 전전했고 이제 PC방이 컴퓨터가 없던 나오고 시절. 그쵸. 그리고 컴퓨터 나오고 PC방 생기면 이제 그때 한창 제가 청소년기를 보냈거든요. 가장 게임 많이 하는 시기인데 그때가 붐이었어요. 뭐 스타크래프트니 그러니까요. 리니지니 뭐 이런 것들 여러 명이 같이 하는 게임도 많이 하고 혹시 두 분은 게임 잡지라는 걸 아시나요? 잡지? 존재는 아는데 한 번도 존재는 본 적이 아세요? 없어요. 역시 이게 세대차인가 보다. 게임 잡지라는 게 있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데 몇 개 있었어요. 메이저가 게임피아, V체포 이런 이름이 벌써 아직도 기억나네. 지금도 있어요? 지금은 없어요. 지금 사라졌는데 그렇구나. 그런 게임 잡지를 사면은 부록으로 게임 CD를 줬어. 그것 때문에 사는구나. 그것 때문에 사는 거야. 거기서 막 그리고 게임 얘기 막 나오니까 그거 가지고 친구들이 얘기하고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신나게 게임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무슨 책을 소개하려고 하냐면은 게임에 대한 책 한 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게임 잡지는 아니죠? 게임 잡지는 아닙니다. 저는 이제 두 분이 좀 스토리가 있는 서사를 가지고 소개를 해주셨다면 저는 이 장르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네. 제목이 뭐냐면 누구나 게임을 한다. 누구나 게임을 한다. 누나? 난 안 하는데? 그치. 여러분도 그 누구나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이엠그라운드 안 게임 하세요? 좀 하세요? 마피아 게임 안 하세요? 그래. 자, 넘어갈게요. 여기서 말하는 게임은 그것도 안 한대. 마피아도 안 해? 마피아 게임. 그건 그래. 하지. 이제 실물로 하는 건 하지. 가상 활동의 게임을 안 그치. 합니다. 가상의 게임. 여기서 말하는 게임은 그 가상의 웃겨. 게임이 맞긴 해요.
자, 이 책이 뭐냐면은 제인 맥고니걸이라는 게임 연구자이자 디자이너가 쓴 건데 음. 영어 원제는 현실은 무너졌다. 게임이 음. 우리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이유와 세상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거창하네요, 뭔가. 거창하죠. 그리고 오. 표현 하나하나가 다 질문 덩어리입니다. 현실이 무너졌어요. Reality is broken인데 뭐 망가졌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자, 현실이 무너졌다. 뭐 이거는 사회 문제 너무 많잖아. 자, 근데 이 저자의 논지가 한마디로 뭐냐면 현실이 이렇게 망가졌는데 우리가 게임을 통해서 우리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또 그 과정에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일반적 생각해? 통념과 반대네요. 완전히 보통 게임을 반대죠? 통해 폭력과 안 좋은 그 유해한 그렇죠. 요소에 노출된다고 많이 그렇죠. 생각을 하잖아요. 네. 사회적으로 그런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너무 강하죠. 그렇죠. 네, 게임 안 하는 책들 어떻습니까? 아,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제 남동생을 혼내는 걸 너무 많이 봐가지고 아, 자연스레 말하잖아요. 남동생이 게임을 진짜 잘하거든요. 그래서 막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걔가 게임하는 걸 볼 정도로 아, 동네에서 유명한 잘했는구나. 친구였어요. 정말 이게 잘했구나. 타고나는 게 있더라고요. 네, 이게 예전에 끼가 있어야 돼요. 오락실이라는 게 지금처럼 영화관에 없고 동네에 막 있을 때는 거기가 마치 무슨 범죄의 온상인 것처럼 맞아. 느껴졌지만 불량 청소년처럼 막 모여있고. 거기 가면은 진짜 게임 잘하는 사람을 보기 위해서 지금처럼 e스포츠가 있던 때가 아니잖아요. 맞아. 뒤에서 막 동전 쌓아놓고 하는 걸 맞아. 옆에서 보는 그런 재미가 또 있었죠. 전 그게 왜 재밌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게임을 뭘 해도 잘 못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저도 이래요. 맞아요. 그래서 흥미가 안 붙어요. 못하니까. 그래서 자꾸 그냥 그게 얄미웠던지 코드 얄미웠어? 굽고 도망가고 막 이런 걸 아. 많이 했었죠. 그렇게까지 할게요. 코드까지 뽑았어요? 그래서 막 엄청 화나고 그래서 그게 막 폭력성을 보이면은 얘 게임 때문에 폭력적이 폭력성을 됐다. 약간 코드 뽑는 게 더 폭력적이야. 저는 인생 처음 PC 게임 해본 게 메이플 스토리거든요. 나도 아기자기하지. 동생 아이디를 중학생 때, 해봤어요. 저도 동생이랑 이렇게 맘먹고 처음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현질 같은 걸 생각 못했죠. 저는 뭐 이렇게 그래, 어렸을 아직 때. 초보고 없지. 레벨도 한 20까지밖에 못 올렸어요. 근데 게스트란 걸 처음으로 받은 거예요. 너무 아, 재밌잖아요. 그래. 이제 나도 뭔가 이제 여기서 임무를 이제 줬어. 받아들여졌구나. 그래서 열심히 무슨 슬라임을 뭐 20개 잡아오면 뭘 준대요. 근데 뭘 줄지는 비밀이야. 기억난다 그래서 슬라임. 내가 슬라임을 빨리 잡으려고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그 코인을 투자를 써가지고 해? 도르코 단검을 사서 슬라임을 열심히 되게 20개 디테일하게 잡아서 기억한다. 퀘스트를 완성했더니 도르코 단검을 선물로 줬어요. 그게 되게 트라우마가 돼서 저는 그 게임을 그때부터 안 했어요. 와 상술이 어, 대박이네. 그게 오죽하면 이렇게 다 기억하겠어요. 너무 열심히- 충격적이야. 너무하네. 두근두근 캐스트를 완성했다 뭘 줄까니 도르코 단검 떠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이제 팔려고 했더니 반값밖에 안 줘. 내가 그치, 쓴 돈에. 맞아. 너무 트라우마가 생겨서 이 야비한 이 논리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해봤자 의미 물론 없다. 현실도 중고는 싸지만 나는 너무 분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관뒀죠. 다시는 그래.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무튼 뭐 보상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앞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너무 강해요. 맞아요. 맞아요. 네, 너무 강하고 뭐 폭력성, 뭐 아동학대 가해자, 게임 중독인 경우 너무 많고 뭐 사실 가장 보편적인 건 그 얘기해주신 사례처럼 부모님이 자식한테 야 너 공부 안 하고 게임만 하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중독된다고 맞아, 네. 맞아. 사실 게임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사실 하려면 진짜 얼마든지 제가 오래 이해할 수 있어요. 뭐 게이머 커뮤니티에 대한 얘기라든가 특히 남초 집단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뭐 여성 혐오 문제 굉장히 문제적인 사건도 많지만 그 얘기는 뭐 저희가 나중에 할 얘기가 또 있을 것 같고 오늘은 좀 게임이라는 매체가 가진 가능성이나 긍정적인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제 이 답답함을 극복하는 셀프 처방전이기 때문에 이제 앞서 소개한 제목으로 다시 돌아가면 현실 망가졌다. 두 번째는 게임이 근데 우리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어떻게? 자, 이게 문제죠. 우리가 이 저자의 논지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우리가 현실에 있을 때 덕PD의 모습과 게임 세상에 있을 때 덕PD의 모습을 비교하면 현실보다 게임에 있을 때 네가 더 좋은 사람이라는 거야. 그래요? 이게 더 뭔 소리냐? 쿨한가요? 자, 봐봐. 편견은 약간 거기서 욕하고 막 이런 건데. 현실에서는 내가 매일 이리저리 치이고 뭐 회사 막 내고 그런 상황인데 힘들게 살고 뭐 엄청나게 대단한 무언가를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게임에서는 막 세상을 구하는 영웅이 된다. 용사야. 워리어야. 뭐 이런 나를 따르라. 이런 판타지적인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얘기하려고 이 사람이 박사학위까지 받고 이런 책을 쓰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게임이 제시하는 목표를 해결하기 위해 게임 안에서 게이머들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이건데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게임 세상 안에서는 사람들은 주저없이 남을 돕는다. 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끈기 있게 집중을 하고 실패에도 일어나 다시 시도를 한다. 하지만 현실에 있을 때는 실패에 직면하고 장애물에 맞섰을 때 과연 그렇게 다시 금방 쉽게 시도할 수 있느냐. 사람을 그렇게 쉽게 돕느냐. 집중을 그렇게 잘하느냐. 이런 거예요. 자, 이러면 조금 이제 귀가 좀 트이죠? 자, 게임에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발휘가 되느냐. 발휘됩니다.
보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게임에 목표가 있고 보상이 있잖아요. 음. 도루코 단검을 줄지 몰랐지. 그쵸. 근데- 슬라임을 잡을 때 난 열심히 했어. 근데 기본적인 단검을 가지고 저기 도루코 단검이라는 걸 준대. 그걸 위해서 했으면 좀 달랐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네, 어. 그쵸. 보상을 네. 느꼈을 거예요, 제가. 제가 주로 이런 거 얘기할 때 주로 예로 나오는 게임이 뭐냐, 월드 오브 크래프트라는 게임인데, 제가 어떤 되게 게임인가요? 좋아하는 게임인데, 25명이 실시간으로 뭔가 하나의 목표, 미션을 위해, 뭐 예를 들어 누굴 잡자, 이런 거예요. 누구를 공격해서 마왕을 없애자, 예를 들어. 그러면은 25명이 동시에 움직여요. 동시에 접속해서 실시간으로 하는 거예요. 오, 개미떼 같은 자, 것 보세요. 4명이서 조모임하라고 시켜놓으면 지금 요즘 어떻습니까? 같아요. 아주 두 명만 움직일 수도 오합 있고. 지졸이겠죠. 지저리고 싸우고 독박 쓰고 피곤해지잖아요. 음. 근데 동시에 25명이 움직여야 되고 문제는 이 게임이라는 게 그냥 25명이 마우스 클릭 몇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복잡하고 철저하게 역할을 분담해서 누구는 뭘 하고 누구는 뭘 하고 이게 세세하게 나눠져 있어요. 그럼 의논할 시간이 아. 있나요? 당연히 마이크 끼고 해야지. 아, 마이크 25명이 동시에? 동시에. 동생이 하는 거 본 것 같아. 그리고 사실 그 25명이 동시에 말하면 힘드니까 보통 공격대장이라고 해서 그 아. 지휘하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어. 반응을 해가면서 하는 거예요. 오른쪽 가, 막 이런 거. 그럼 예스, 그렇죠. 뭐 예스라 힐러든 이러나요? 어떻게 돼요? 그거 쓸 시간 없어. 근데 이 25명이 철저하게 자기 역할을 수행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거 이게 약간- 5분짜리가 아니야. 3시간씩 걸려. 그러니까 동시에 3시간 아니지만 3시간에 걸쳐서 뭐 30분짜리 하나, 지옥에서 뭐 온 20분, 심플인데? 30분짜리 하나. 그쵸? 그때 이걸 내가 하는 코드를 거예요. 뽑은 거 아니야? 그러면 예전에 MBC에서 그 뉴스데스크에서 PC방 전원 한번 껐다가 아, 이게 저거 되게 봤어요. 공격성이다. 맞아. 공격성 테스트한다고 막 말도 안 되는. 진짜. 지금 생각해봐. 지금 예를 들어 우리가 녹음을 거의 50분째 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갑자기 날려. 팟캐스트의 폭력성을 실험해보겠습니다 하면서 전원 내려. 저 가리막 부신다. 뒤집 없는다 진짜. 아무튼 그렇게 25명이 모여서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 사이에 오면 전화도 못 받지. 그래서 막 커플 사이에 불화가 생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어떤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그 사람이 온전하게 긴 시간 집중을 할 수 있다. 게임이라는 그 장르는 그걸 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못할 것 몰입감. 같아. 그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 부족해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실패도 다시 시도한다. 맞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 게임 현실과 굉장히 다른 지점이죠. 그렇죠. 게임 디자이너들은 불가능한 목표를 제시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럼 안 하거든. 아슬아슬하게 가능해야 할 맛이 나죠. 그리고 보상도 굉장히 철저해. 도르코 단검을 다시 주면 안 되는 거지. 잘못 쓰게 됐어. 그치, 그건 잘못한 어. 거지. 아니면은 그 도르코 단검을 보상으로 줄 거면 그 전에 못 구하게 해야 돼. 그렇지, 그거를. 그렇지. 그치, 그게 맞지. 맞지?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몇 개 맞추면 펑 하고 터지는 요즘 그런 3개 맞추면 터지고 이런 퍼즐 아, 게임 아, 많이 어, 하시잖아요. 팡. 팡, 많이 팡류. 하시던데. 근데 그게 실패를 좀 몇 번 하더라도 이렇게 저렇게 하면 돼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여러 번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 어려우면 도움을 주는 아이템이 있다거나 하는 식으로 맞아. 게이머를 못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게 목적인 거야. 그 긴장감을 주면서. 그래서 일종의 낙관주의를 가질 수 있다. 게임을 사람들이 왜 빠져드냐? 거기서는 현실에서 느끼기 어려운 성취감을 주기 때문이다.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 어쨌든. 그렇습니다. 현실에서는 실패하면 너무 괴로워요. 저는 여기서 그쵸. 아까 김씨 표류기가 계속 생각이 나는데 현실에서는 너무 막막한 거야. 2억이라는 목표는 갚아도 못 갚는 정말 답이 없는 거죠, 금액이잖아요. 그냥. 그리고 뭐 현실 뭐 M4 세대 얘기는 너무 나온 지 오래됐으니까. 하지만 밤섬이라는 공간에서 오히려 농사 짓는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은 목표였던 거야. 성취도 보이고. 그런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현실과 비교했을 때 게임 세상에서 디자인된 그런 게임 세상은 살만하다라는 그런 낙관주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국민대 게임교육원의 이영아라는 분이 몇 년 전에 강연에서 한 얘기인데 4살짜리 아들이 스마트폰 게임을 막 하고 있어요. 페일이 떴어. 그래서 좋아해. 저 이거 들었어요. 근데 왜 좋아하지? 하고 페일이 뭐야? 라고 물어본 거예요. 뜻을 잘못 알고 있나? 실패라고 한 거야. 그래? 근데 실패가 뭐야? 라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했을까? 몰라, 저는 못 봤어요. 다시 하라는 거야. 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실패가 뭐냐? 너를 꿇어앉히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너 그치? 실패했어, 망했어. 이게 그치? 아니라 그게 아니라 다시 다시 해. 하세요. 다시 하세요. 굉장히 그래서 저는 이게 제가 예전에 저거 너무 교육학을 감동적이에요. 전공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방식이다 이거는. 어떤 사람이 실패했으니까 너는 못하는 패배자라고 낙인을 찍는 게 아니라 다시 해봐. 다시 해봐. 다시 하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알겠죠. 뭔 소리라는지는. 게임 안에서 보여주는 우리의 모습이 현실보다 낫다. 여기까지는 왔어요. 자, 근데 그러면 다 게임만 하고 살면 되는 거냐? 레디 플레이어 원 되는 거야, 현실은 진짜. 버리고 게임에서 사세요. 이런 내용은 알겠죠. 그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세상을 어떻게 바꾼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저자도 당연히 그 문제의식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이머들이 현실보다 가상에서 시간을 보내는 건 합리적이지만 합리적이야. 왜냐면 거기서 좋은 모습이니까 재밌고. 하지만 그게 최선의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메시지가 뭐냐면 현실을 더 게임처럼 만들어야 된다.
라는 거예요. 현실에도 그 실패해도 좋은 모습이 다시 현실에서도 해야 이렇게 된다. 잘 그렇죠. 발휘될 그래서 수 있다. 이건 여기서부터 이제 정치 사회적인 얘기가 되는 건데 그런 디자인들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떤 좌절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제2의 기회를 주는 그리고 보상과 목표를 되게 정확하게 세팅을 해주는 그런 디자인도 필요하고 게임을 통해서도 실제로 가능하다 라면서 예시를 드는 게 뭐냐면 석유가 떨어진 세계라는 가상 상황을 준 거예요. 게임처럼 만들어놨어. 아. 자, 그래서 석유를 없이 사는 방법을 생각을 해봐. 라고 해서 일종의 보상과 어떤 점수나 이런 것들로 해서 전 세계 그 게임 플랫폼을 열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생각을 할 거예요. 자동차를 어떻게 하면 더 쓰지? 라든가 아니면 뭐 전기를 덜 만들어야 되니까 좀 환경 문제도 더 생각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그 생활 습관들을 가지고 자기가 포인트를 모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게임을 플레이한 플레이어들을 3년간 추적을 해보니까 이 게임에서 선택한 생활 습관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다. 실천했네요. 오. 이게 뭐냐면 이게 그냥 단순히 신기한 일이야 그게 아니라 해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예를 들어 우리가 공익광고 캠페인 제가 그런 캠페인이 무의미하다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걸 한번 그냥 보는 거랑 내가 이 상황을 실제로 해결하기 위해서 몰입을 해보고 그 상황에 들어가 보는 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 세계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는 거. 그래서 그 몰입 상태로 이 사람을 빠지게 만드는 게 그 사람의 실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라는 그런 거죠. 그래서 게임에서나마 그 보상받는 기분을 느껴보면 현실에도 그걸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바뀌는구나, 실제로. 효용감 같은 게. 그래서 요즘 이런 의미를 담는 게임이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뭐, 나치 독일이나 일제 위안부 강제동원 같은 문제를 교과서에서 배우는 것도 있지만, 게임을 통해서 그 상황에 이 플레이어를 던져놓는 모바일 게임도 되게 많이 나왔어요, 이미. 그리고 최근에는, 이거는 되게 오래전에 나온 게임인데, 최근에 핫해진 게 전염병 주식회사라는 게임이 있어요. 뭐야? 전염병을 퍼뜨리는 게임이야. 근데 여기가 코로나19 시대에 대한 통찰을 주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염병을 퍼뜨리는 과정에서 손을 못 씻게 한다고 이런 몇 가지 조치를 할 수 있어. 하면은 뭘 하느냐에 따라서 이 전염병이 얼마나 퍼지냐가 달라지거든요. 게이머의 목표는 전염병의 입장이기 때문에 최대한 인간들에게 이걸 퍼뜨리는 게 목적이잖아. 반대로 근데 약간 또 바이러스의 특성까지 담아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감염력이 높으면 사망률이 낮아져요. 그러니까 그리고 사망률이 높아지면은 감염력이 떨어져. 실제로 똑같네. 똑같아. 그렇게 해놓고 나서 사람한테 해보게 만드니까, 이게 일종의 어떤 체감이 코로나 딱- 시대에 대해서 주는 그게 메시지가 있는 거죠. 아, 손 씻어야겠구나. 그런 거죠. 여튼 게임이 가지고 있는 이런저런 가능성들 좀 많이 잘 풀어낸 책이에요. 또 코로나19 시대에 사실 게임만큼 적합한 집에서 즐기기 좋은, 게임이 굉장히 가성비 좋은 취미입니다. 그쵸. 참고로. 그런 게 있을까 싶어서 이 장르 자체, 이 매체 자체에 대한 영업을 제가 한번 해봤고, 부정적인 것도 당연히 너무 많아요. 왜냐면 보상과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죽여야 예를 들어서 뭔가 그런 보상을 폭력적인 주는 그런 요소가 요소가 많이 많을수록 하고. 사실 부정적일 수 있죠, 분명히.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좋은 게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이 게임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의식인 것 같고, 현실을 바꾸는 상상력을 게임으로부터 가져올 수 있다. 예,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은 좀 일부러 빼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게임이 스토리텔링 측면에서 굉장히 훌륭한 게 되게 많아요. 세계관이 세계관도 촘촘하더라고요. 있고, 아주. 그러니까 그냥 영화나 소설처럼 어떤 스토리를 따라가는 거야. 서사를 따라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앞으로 제가 이것저것 덕질하는 덕PD답게 주제에 맞춰서 게임을 추천해드릴 것도, 게임을 소개해드리는 재밌을 것 경우도 같아요. 종종 있을 것 취향 같아요. 추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책이 꽤 두껍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근거들이 필요하잖아요. 저는 이제 주장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다 보니까 꽤 두꺼워서 요지만 보고 싶은 분들은 테드에서 TED 강연에 제인 맥고니걸이나 게임을 통해 세상을 더 좋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거 검색을 하시면은 게임만 검색해도 나올 거예요, 아마. 굉장히 유명하고 딱 압축해놓은 그 15분짜리 강연이 있기 때문에 테드 영상을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책도 읽고 넷플릭스도 보는 일석이조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오늘 코로나 블루에 대한 셀프 처방전 나눠봤습니다. 여러모로 정말 지치는 시기인데 우리가 또 이럴 때일수록 좀 힘을 으쌰으쌰 내서 네. 방송을 계속 지속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되면 네. 저희가 방법을 마이크를 강구해보자. 사겠습니다. 헤드셋을 헤드셋 사서. 10만 원 각자 게임처럼 서로 각자 집에서. 네. 행동대장 그리고 지시다. 지금 코로나도 코로나인데 저희가 지금 녹음하는 게 수요일인데 태풍이 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태풍이 오고 얼마 전에 있어서. 장마였는데 또 태풍이 와요. 네, 이게 또 주말까지 계속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집콕하는 시간들이 길어지실 것 같아요. 뭐 책을 읽거나 영화, 드라마 등 영상 콘텐츠 보시는 시간도 좀 길어지실 것 같은데, 책플릭스에서 그동안 추천해드린 작품들 저희 팟캐스트 채널에 있는 게시판 같은 데 다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한 100개 되나요? 이제 100개 조금 안 됩니다. 거의 100개. 와.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저희만의 셀프 처방을 했는데 청취자분들도 분명히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코로나 블루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래서 좀 댓글이나 사연으로 좀 이런 게 힘들더라. 요새 나는 이런 게 힘들다. 허심탄회하게 사연으로 주시면은 저희가 또 아, 거기에 저희는 정말 걸맞는 열심히 고민합니다. 작품들을 정말 고민을 해서 심사숙고해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보내주시면 저희가 좋겠습니다. 직접 한번 봐보고 이게 옳겠다 하는 거를 저희가 처방해 드리는 거기 그쵸. 때문에 음. 조금은 그래도 믿고 보셔도 네, 되지 믿고 않을까요? 보셔도 됩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모두 마스크 착용, 네. 손 씻기 잘 챙기시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에피소드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